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대구FC와 14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8년 만에 K리그1에 복귀함과 동시에 또 상위권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말 홈 경기를 찾으실 팬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 오른팔 쪽에 달린 연고지 패치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시즌 중간에 이 유니폼 패치를 변경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프로축구 리그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유니폼 패치 변경에 이 하나시티즌 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즌 중에 패치 교체가 웬 말이냐, 그렇다면 하나이글스 유니폼에는 왜 인류경제도시 대전 패치를 달지 않느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등 비판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갑자기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 패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보니 지난 2월 대전의 홈 개막전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단 관계자 등에게 대전 이주유 연고지 패치를 인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있을 홈 경기부터 심지어 시즌 도중에 선수들은 인류경제도시 대전이라고 새겨진 이 바뀐 패치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전 이주유라는 대전시 슬로건 대신 자신의 시정구호를 쓰겠다고 주장했죠. 아니, 슬쩍 시정구호를 슬로건처럼 쓰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등 대전 이주유가 있던 자리는 인류경제도시 대전으로 채워졌고, 대전시 보도자료, 공무원 명함에서도 인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 패치까지 이렇게 바꾸라뇨.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유니폼 패치까지 변경해야만 하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대전 이주유는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모로 선정된,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 만든 대전시의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당시 브랜드 슬로건 교체 사업으로 수억 원의 예산도 들였습니다. 또한 대전 이주유 브랜드 슬로건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분명 인류경제도시 대전은 그 역할을 그 어떤 근거에서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안한 시정구호에 불과합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브랜드 슬로건, 단체장 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구도 아니고 유행에 따라 쉽게 이렇게 저렇게 바꿀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사전 녹음으로 제작됐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5월 19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의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 첫 번째 국무회의가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까지 본인이 강조해왔던 지방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걸리던데요. 선거 때 또 취임 초기에는 뭐 국토균형 발전이다, 국정 과제에도 뭐 지방시대 넣기도 했는데 이후에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 등 이 성과와 이제 추진 상황을 좀 설명했는데요. 지난 정부 때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집권 1년 차에는 뭐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년 차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청권을 포함한 그 지역 공약 이행도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이게 자칫 이제 총선용으로 또 활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보면 대전과 충남이 지난 2020년 10월에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전 공공기관이 뭐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공약인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내용들, 그 후속 절차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도 이게 어찌 보면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모양새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수도권 10개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기로 해서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해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요. 대전시와 세종시가 다음 달에 정부의 그 경제 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예. 선결 과제인 산업단지 개발 이게 좀 속도가 나지 않아서 이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해외 투자 자본하고 기술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세제 감면 또 규제 완화해주는 그런 경제 특구를 의미하는 건데요. 지난 2002년에 이 관련법이 제정이 됐고요. 예.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진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이 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새만금, 군산은요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전과 세종이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전, 세종 말고도요, 경기도 고양시와 안산시가 이 경제 자유구역 지정 현재 추진을 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면은 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그 소득세와 법인세가 이 3년간 100% 면제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50%가 또 감면이 됩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각종 부담금 또 면제받을 수도 있고 기반 시설 설치에 국고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임대료 감면도 받고요. 그 밖에도 수도권 규제 배제,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것도 배제가 되고요. 예. 주휴 무급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과 기관 확대 이런 게 또 규제가 또 완화가 되고요. 외국 교육기관이라든지 외국 병원 설립도 이곳에서는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 대동지구하고 안산지구, 신동 둔곡지구가 대상지구요. 세종은 스마트 국가 산단하고 스마트 시티, 도시 첨단 산단을 대상지로 삼았는데 대전 안산산업단지 여기가 이제 최근 그린벨트 해제 재심의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2026년 완공 계획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요. 예. 대동지구도 사업 시행자 변경 이후에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게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좀 더 철저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선정된 건 반갑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닌 듯합니다로 정해봤습니다.
반가운데 해결책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앞서 이제 키워드에서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 그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런 가운데 지역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교육부가 주관했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 운영 사업에요. 충남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생소합니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이게 무엇인가요? 네,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되는 반도체 관련 교육이나 뭐 연구, 실습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연구소인데요.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충남대학교에 연면적 3,79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요. 이 반도체 공동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2025년까지 국비가 164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대전시비도 164억 원, 충남대학교가 30억 원을 투자해서요. 모두 3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는 뭐 장비, 구축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596억 원 정도의 그 사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연구소는 반도체 산업 관련 장비를 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제품 테스트베드 기술 자원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대전시도 대전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지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한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들어설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 연구소를 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사업이 권역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그러면 다른 권역에도 이 연구소가 또 선정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 4개의 권역이 있고요. 아. 그리고 권역마다 선정 대학들도 있습니다. 경북대 반도체 융합 기술연구원을요. 대구, 경북, 강원권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부산대학교 역시 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이 묶인 이 2권역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전남대학교도요.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만 지정된 게 아니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학교까지도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선정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선정된 건 참 반가운 일이죠. 근데 마치 이거 하나 선정됐다고 해서요. 대전이 그리고 뭐 충남대학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싶기도 아까 하고요. 최적지라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적지가 좀 다소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다가 또 이제 지자체 부담 예산 규모도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제가 이 사업비 국비에 164억 원 지원이라고 했죠. 예. 여기에 대전시가 자체 예산으로 164억 원, 충남대학교가 30억 원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선정된 지자체마다 이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 규모가 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164억 원이고 지자체마다 똑같이 1대1로 매칭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북대학교 보면요. 대구시가 16억 원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부산시에 설치될 연구소에 부산시는 20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 컨소시엄은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각각 72억 원씩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각각 30억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전시가 부담하는 자체 예산이 월등히 많은 것인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게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뭐 이걸 좀 좋게 해석해 보면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전시의 좀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투자처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치에 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좀 크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업의 들기도 합니다. 투자 유치에 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충남대학교가 대전, 세종, 충청권 이게 반도체 공동연구소 선정된 거 이거는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에도 비슷한 게 생기고요. 또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이 반도체학과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 마냥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사업의 홍보 방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두 가지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주 환경 캠페인 실천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부터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휴대전화번호 끝번호가 5440번 님이신데요. 예. 이분은 이제 사용 중인 설거지바와 샴푸바 사용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없이 직접 이제 샴푸바 그리고 설거지바로 이렇게 환경을 위하는 캠페인을 이렇게 하신 걸 보내주셨고요. 예. 다음 분은 이제 휴대전화번호 끝번호가 5702번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대대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용기 내서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서 음료를 사봤다고 네, 관련 캠페인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 캠페인 실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선정돼서 소개해드린 두 분께는요. 커피와 베이커리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 네,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 사진과 내용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 네,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1kW 시당 8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요. 예.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전기료 인상이 이제 합리적인지 혹은 이제 문제는 없는지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오를 것이 예상이 된 상황이었지만 뭐 어쨌든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네. 인상안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에 약 3,0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가스비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겠지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오를 거다라고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된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7, 8월 때는 아마 가정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요금 인상하게 되면은 반발이 많으니까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사용하는 월 기준에 인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아예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네. 것이 나중에 더 화를 네.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젠가 터질 거를 애써 감추고 있다라는 평을 좀 하고 싶었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전기료를 이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 전 국민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적자에 대한 얘기들 혹은 생산원가보다 판매 단가가 더 높은 생산원가가 너무 높은 이슈들은 사실은 언론에서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데 대신에 이제 이번 이슈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한전 적자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요금 체계 문제인데 이 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은 제대로 건들지 않으면서 정말로 그냥 한시적인 미봉책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더. 예. 네,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이제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한전이 올해 또 적자를 보게 되고 그럼 하반기에 사실은 한전채를 또 발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정된 문제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좀 너무 한시적인 정말 미봉책 수준의 대책들을 내놨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만 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근본적인 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 수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계속 오를 겁니다. 그 지금의 요금 체계가 문제인 거는 어쨌든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도 그렇고 주택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전 세계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2배 정도 되거든요. 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 요금 자체를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과다 소비에 대한 경각심도 좀 주고 그리고 실제로 공공요금을 정상화하면서 이제 사실은 누군가가 계속 손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혜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금 체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이례적으로 소비 용도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를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뭐 농업용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누잖아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전압별 요금 체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료가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전압을 낮춰야 되면은 이제 관련된 비용들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비용을 많이 내게 되고 전기를 조금 쓰게 되고 이런 곳들은 또 비용을 조금 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전압별 요금 체계를 썼다가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용도별 요금 체계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거든요. 예. 한전 내부에서도 평가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원가 회수가 가장 안 되는 영역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심야요금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요금 체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금을 절감시켜 주면서 이익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금 체계들을 올릴 때 국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조금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포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택용 같은 경우는 산업용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55% 정도가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 사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산업용 전기 그 요금체 용도별로 나뉘어진 지금의 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뭐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알고 있고 한전도 알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이 요금책을 계속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들을 사실 계속 진행해 왔었고 예. 산업부에다가도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역시도 이제 한전의 적자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이 원가 회수가 가장 안 되는 영역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산업부 차관이 한 70%밖에 회수가 안 된다. 산업용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사실 공공연하게 발언을 하고 있어서 예.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사실상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거나 건들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 추가로 짚어봐야 할 점이 한전입니다. 네. 한전도 이제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름의 자구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자구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기존에 뭐 20조 정도 이제 자구책 마련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고 더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공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현실화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를 자구책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시민분들 입장에서 한전의 적자 문제가 사실 전기요금이 아니라 한전의 방만한 경영 문제 때문인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사실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전의 적자 문제를 다룰 때 요금 문제는 한 9 정도를 다루고 자구책은 한 1 정도를 다뤄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대안은 사실은 요금 이슈는 거의 건들지 않고 자구책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설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자구책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전기 생산과 관련된 혹은 전기 판매와 관련된 민영화 수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전이 계속해서 한전체를 발행하고 그 한전체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에는 거의 민영화 수순 밟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들까지도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고 어쨌든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민영화는 사실 너무 예민한 이슈지만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구책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 중에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루겠다 이런 계획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고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 등 건설이 정말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이 투자를 축소한다. 그렇다면 또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와 산업계에 좀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한전이 하고 있는 이 자구책이 자칫 잘못하면 좀 험한 말인데 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투자 설비들이나 이런 안전 비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낮추게 되면은 결국 그게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 혹은 고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가라든지 혹은 산업 체계 전환에 따라서 사실 에너지 사용이 조금씩 바뀌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한전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단순히 적자가 얼마다, 그리고 이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슈만으로 한전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사실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지점은 전기를 사올 때 발전사들에게서 사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한전에게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들이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민간 부분의 영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이 네, 민간 높아지고 발전사 있군요. 비율이 예. 30%를 거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에너지 원가들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은 대부분 발전사들은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지만 발전사들 같은 경우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한전에다가 이제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한전 자회사의 이제 공공 발전사들이 있는데 그 공공 발전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 일정 정도의 수익들을 한전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한전 네. 자회사니까요. 네.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민간이 오롯이 다 가져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발전사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이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많이 바뀌게 될 때 사실은 한전의 요금 체계나 혹은 경영 체계들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단체나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요금 이슈를 단순히 원가주의만을 바라보고서 보게 되면은 너무 한정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민간 발전사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들, 그리고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과소비하게 되는 문제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다 다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념 중심적으로 혹은 한정된 이슈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예. 전기요금 인상은 정말 이제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중한 고민과 정책 결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잘 해가는 네. 과정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제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요금 인상 발표를 할 때 또 탈원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이미 팩트 체크가 많이 된 부분이니까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쟁점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요금 문제,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수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직하게 오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보. 자,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선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한 작품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 5개 부문의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리고 3개의 상을 수상한 다음 소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17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 통신사의 하청업체 고객센터, 즉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 홍수연 씨가 현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당시 만 나이 18세 청소년 신분이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홍수연 씨의 비극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이민호 씨가 사망했고 21년에는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홍정훈 씨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2023년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우리 지역 학생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나가본 곳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로 구분되는데요. 예. 보통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장 실습이라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매년 대전시 교육청은 우리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진행된 2023 일자리 매칭데이 채용 박람회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예. 끝까지 열심히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현장에는 채용 면접업체 42개, 공공기관 채용 안내 6개 기관 등 총 56개의 기업 및 기관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각 업체들은 현장에서 바로 학생들과 면접을 진행했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9월부터 업체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이후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는 구조입니다. 예. 어느 쪽으로 좀 분야는? 저는 회계 쪽으로 취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알아보러 왔고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보셨어요? 네. 지금 반도체 쪽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학교에서도 전공이 반도체 쪽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전공. 10월 달부터 현장 실습 나가가지고 졸업하면 정규직 전환돼서 일하는 걸로. 이게 합격이 되면 바로 이제 네네. 실습하고 정규직 전환되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현장에는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잔뜩 묻어나 보였습니다. 예. 이것저것 탐방하고 있는데 오늘 되게 좋은 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가을에 현장 실습 나가세요?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네.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취업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이 된다면 돈도 많이 모으고 싶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매우 설레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학생들이 바라는 점들이 모두 실현되도록 마음껏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힘차고 희망이 느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곳에 꼭 취업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이 현장 실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정의됩니다. 예. 교육 과정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은 산업체 취업 과정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며 권리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이라는 과정이 개념대로라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교육 과정의 현장인 건데 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실습의 그 경험자들은 그렇다면 실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해본 학생들을 만나보셨다고요? 네, 보통 9월로 알려져 있는 현장 실습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3월부터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예. 시도 교육감의 승인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박람회장에서 만난 학생들보다 일찍 현장 실습에 참가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어렵사리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의 요청으로 음성 변조가 들어간 점 청취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 경험하셨다면서요? 네네. 4월 중순에서 후반 그러면 한 2, 3주 정도 경험하신 거네요. 네, 이 학생은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2, 3주 가량 현장 실습에 참가했습니다. 그 사이 겪었던 일들을 덤덤하게 전했지만 사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알려보기보다는 그냥 보고 따라 하라고 하는 개념이 좀 많이 커요. 이제 못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오늘따라 정신 못 차리네라고 이제 좀 아까 압박을 하다가 그 후에는 이제 병신 뭐 그런 욕을 좀 심한 욕을 해서. 현장에서 욕설을 들으셨다고요? 네. 업무가 미숙한 상황에 이제 폭언 욕설도 하고. 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데요. 현장 실습 2주 만에 학생에게는 폭언과 욕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실습의 목적, 교육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연장선이어야 하는 현장에서 아니 폭언과 욕설이라뇨.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눈대중으로 곁눈질로 알아서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 현장 실습이란 게 교육의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적인 체험보다는 잡일, 약간 잡무 보는 느낌으로 제가 가서 느낀 바로는 일을 배워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무거운 거 옮긴다거나 쓰레기 나오면은 저한테 먼저 맡기고 거기 회사 사람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방치하는 분위기죠. 그냥 쓰레기 생기면은 그때마다 그냥 쓰레기 버리고 거의 청소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아니, 원래는 제가 알기로 학과에서 배웠던 것과 좀 연계가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 학과하고 연계되는 회사를 가는데 거기 가서 연계되는 일을 하진 않아요, 저희가. 아, 결국 경험하신 일은 쓰레기 버리고 뭐 잡일하고 이런 거라 말씀인 거죠? 네, 고졸 취업이 맞나, 특성하고 취지가 이게 특성하고가 맞는 건가. 네, 업무에 대한 교육보다는 회사 잡무를 도맡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실습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쓰레기를 비우는 일들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학생은 심지어 본인이 거의 청소부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련이 있는 회사로 실습을 나갔지만 정작 회사에서 관련된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옮기고, 그래도 뭐, 이게 그 쓰레기 이제 안 생기고, 뭐, 쓰레기 다 치웠다 하면 이제 바로 바닥 청소를 시킨다거나, 어떻게든 뭐. 잠시라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시킨다는 뜻인 거죠? 네네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환경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친구분들 얘기를 들으셨어요? 교육이란보다 그냥 단순 노동, 반복 노동,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아니 그렇다면 이 같은 현장에서의 그 문제를 학교나 그러니까 또 선생님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까? 네, 폭언 욕설을 경험한 이후 이 학생은 학교에 상황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 내에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회사의 임원은 오히려 학생에게 그 사실을 선생님께 왜 이야기했느냐며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사님은 오히려 그거를 선생님한테 왜 얘기를 했냐라고 이제 좀 저한테 따지거나 하는. 그걸 왜 선생님한테 얘기했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회사와 직원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바쁘다 보니 학생을 따로 관리하거나 교육할 신경 쓰는 이들이 없었고 심지어 인사를 해도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이 현장 실습 당사자가 느낀 바였습니다. 예. 약간 인사를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통이나 뭐 이제 인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냥 거의 다 무시하고 지나가시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가장 커요. 그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때 형식적으로 그냥 생기부 보고 애가 출결 보고 애가 그냥 잘 다니는 애구나. 면접에서도 보통 그냥 어디 사냐, 뭐 통근버스 어디서 타냐, 아니면 뭐 무슨 회사인지 아냐, 그냥 그렇게만 물어보고 뽑힌 거여가지고 저희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저희한테 딱히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을 보기는 했지만 사는 집은 어딘지, 통근 버스를 타는지 정도만 물어봤을 뿐 학생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교육이 목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잘 해내지 못하면 질책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일쑤였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학생을 충분히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인 회사를 뽑아서 학생을 이제 가르칠 사수가 이제 딱 한 명씩 정해져 있다거나 조대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만 이제 뽑아가지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다음에 또 현장 실습을 나가세요? 아니면 바로 취업을 고민 중이세요? 저는 이제 대학 준비 중. 진학 준비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목표하신 바 잘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 지역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부 특정 업체, 특정 학생의 사례를 들려드린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여러 비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2023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렇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기댈 곳은 없는 것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대전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현장 실습 부당 대우 등에 대한 신고, 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지도 점검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정은호 취업지원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산업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유해 유염 업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현장 실습 표준이어서 미체결, 현장 실습 방법과 절차 위반, 현장 실습 시간 초과, 야간 실습 및 주말 또는 휴일 실습, 그리고 교육훈련 수당 미지급 등에 해당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의를 통하여 현장 점검 및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부당대우 신고센터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042-616-836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학교 측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 학생은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에 치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새로운 취업처 발굴을 연계하고 있으며 선도기업 및 참여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 점검을 통해서 안전과 학생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관련된 내용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이 실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기계, 화학공학, 전기 등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장에서도 현장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업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산업안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30인 미만 사업체에는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역시 담보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현장 실습 제도 자체의 목적성입니다. 이 제도는 1963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도입 당시 산업 현장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명목상 노동력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및 학습으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의 그 현장 실습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누구나 지금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한 각 주체들마다 조금씩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각자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제도를 유지하되 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주장이고요. 예. 한편 교육자들은 현장 실습이 교육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완근 전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예. 도제는 주관은 산업인력공단이에요. 노동부 산하인 산업인력공단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부 있죠. 네. 거기서 주관을 하고 학교에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주무부처가 다르군요. 네, 주무부처가 달라요. 마이서구는 또 거기 지원하는 또 주무부서가 또 달라요. 학교마다 지금 현장실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실습이라고 얘기하는 제도 안에 다양한 제도들을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5개, 6개 주무부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교육부, 노동부 이게 해결되기 쉽지 않고. 예. 현재 현장 실습 주무부처는 교육부인데요.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현장 실습 기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안전 문제 전수조사 역시 포함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현장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장 실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아예 현장 실습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현장 실습 폐지라는 용어보다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제도가 교육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실습 제도는 현재 변형된 형태의 조기 취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의 현장 실습이 교육의 본질과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 실습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오완근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3분의 1이 여기에 집중해버려요. 취업 분야를. 예를 들어 60명이면 20명 정도가 취업 업무나 취업 관련 업무를 해요. 교육이 취업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쪽에 많은 인력들이 투여하고 있다.
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3분의 1 가량이 취업 업무나 취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보다 취업에 많은 비중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3학년 기간 중 무려 12주나 현장 실습에 투입되게 되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육 과정을 미처 다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교육은 보통 교육이라 합니다. 보통 초중고 교육을 보통 교육이라 하는데 3학년 때는 10%에서 15%가 보통 교과가 됐고 거의 80%가 전문 교과예요.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났다 하면 2학기 때 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3학년 2학기 때 교육 과정은 프로그램이 전문 교과 NCS 교육 과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취업을 9월 달부터 나가면 3학년 2학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이수 못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수업을 좀 다 듣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네, 3학년 때는 10에서 15% 정도의 보통 교과와 나머지 전문 교과 수업이 있는데요. 현장 실습을 나가면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3학년 학생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12월 즈음 취업 박람회나 단기간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선생님들도 좀 있다. 예. 그렇다면 이 현장 실습 기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선 입장들의 중간 지점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이 주장인데요. 교육과 취업 사이 일 경험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안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일 경험입니다. 그 현장 실습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데 네네. 기업은 원래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저는 현장 실습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기간을 줄이면 그 안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도 굳이 기간이 길 필요는 없으니까 안전과 일 경험을 동시에 하려면 한 달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네, 주장의 요지는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 현장 실습을 한 달 정도로 축소시키자는 겁니다. 3개월을 시간으로 따졌을 때 총 420시간인데요. 이는 고교 학점제에서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시간 수준이고요. 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보다 깁니다. 예. 일 경험을 하는 것 치고는 과하게 긴 시간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현장 실습이 일 경험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대신 졸업 이후 현장 실습생을 채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 이 현장 실습생이 학생이라서 근로자 중심으로 된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근로자처럼 기업에서는 또 보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학생으로 보기도 하고 기업으로 보기도 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근로자라고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보호를 하려고 하면 학생 신분이라서 근로자 관련된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관성 없게 혼용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현재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의 14.9%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기업인데요. 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에만 참여 기업 선정 기준으로 두고 사업체의 재해율과 사망률을 고려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직업교육이 잘 발달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도제 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을 같이 줘요. 학교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보호해주고 학생들이 직업 훈련을 할 때는 근로자 신분을 줘서 최대한 보호를 하거든요. 정말 학생을 보호할 그 의지가 있다면 학생 신분과 근로자 신분을 다 줘서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 실습의 실태와 또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는데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입법 과제들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법이 바뀌어야 현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에게 관련한 입법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달에 직업교육 촉진법이 통과된 게 있는데 네네.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현장 실습생한테는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부가 현장 실습생에게도 보장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법안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어요. 네. 너무 늦게, 너무 그렇죠. 늦은 속도죠. 네, 일단 지난 3월 30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생도 강제근로 금지 조항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이 현장 실습과 관련된 법은 두 개를 일단 냈는데 하나는 현장 실습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실습 나가는 업체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고 또 실습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하는 거.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현장 실습생들이 가는 데가 열악한 업체가 많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30인 이하 업체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공기업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습 처로 제공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300인 이상 기업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의 의무로 좀 부과하는 그런 법안을 냈었죠. 예. 네, 각 교육청에서 실습 나가는 현장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예. 또 현장 실습을 공기업이나 가급적 300인 이상의 기업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실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법안은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게 사회적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입법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선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네,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보다 속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장 실습 제도가 생긴 지가 60년입니다. 이제는 뭐 단순한 노동력의 공급이 아니라 좀 제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화 다음 소희는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주인공 소희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음 소희가 아니라 지금 소희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서 인터뷰한 현장 실습 체험 학생은 학생을 충분히 가르칠 여건이 되는 회사가 학생을 받으면 좋겠다며 예. 기업들이 학생들을 받아 교육할 준비와 여건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주체들이 서둘러 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 비극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예. 시민듣보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실태 짚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시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